BTV 이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눈빛만으로 장면을 압도했던 한국 영화 속 눈빛 연기자 베스트 7을 골랐습니다. 21세기 영화들을 위주로 골라셨죠? 그렇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올타임 베스트로 하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연기들이 너무 많고 또 한국의 배우들도 진짜 훌륭한 배우들이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과 함께 그분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때문에 화상으로 제가 인터뷰 비슷하게 대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폰소 쿠아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좋은 배우도 참 많은 것 같다고. 저도 이제 오랜 세월 영화 평론가로서 살아오면서 한국 배우들 정말 훌륭한 배우들 많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새삼 감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눈빛 연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연기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딱 골라서 포커싱을 해서 한번 이렇게 쫙 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신선한 배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제가 리스트를 드렸을 텐데 물론 다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가장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풍부한 눈빛 연기를 했던 그런 7장면 속의 7배우를 여러분께 베스트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아무래도 눈빛 연기다 보면은 주요 사건이나 격정인 감정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설명이 돼서 어떤 부분은 그런 사전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이제 배우의 어떤 심리를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사에 담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표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표정이라는 것에서 가장 풍부하게 표정을 만들어내는 건 눈일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은 영화 세자매 속 김선영 배우의 눈빛 연기예요. 네,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세자매로 나왔던 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습니다. 문소리 씨도 탁월했고 장윤주 씨도 정말 제 몫을 제대로 했고 특히 김선영 씨의 어떤 일련의 눈빛 연기들은 저런 눈빛 연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체할 만한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오묘하고도 깊고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런 연기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언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쵸, 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영화 평론가가 참 힘든 직업이야. 왜냐하면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형언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말을 무기로 삼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상적인데 그 중에서 한 장면만 딱 꼽겠다고 한다면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김선영 씨가 인생에서 굉장히 바닥 상태예요. 남편하고는 이제 별거 상태이고 딱 하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너무나 엄마하고 엄마한테 그냥 욕설을 서슴지 않게 말하는 막 나가는 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직업적으로도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있고 거기다 이런 것이 계속 몰리고 인생에 있어서 계속 핀치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버릇까지 생기는 네, 굉장히 끔찍한 부분들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마음 둘 곳이라고는 유일하게 자기 딸인데 이 딸이 사귀는 남자가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과의 관계에서 딸이 엄마한테 너무 막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만큼은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남자한테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둘 사이를 떼어놓는데 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요. 평상시에도 막 나가는 딸이니까 더 분노하시죠. 네, 예. 분노해서 이제 집으로 쳐들어오게 생겼죠. 이제 다시 돌아오게 생겼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보면 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딸도 어려운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딸한테 할 말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어떻다. 예. 그래서 팔짱을 딱 끼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딸이 다 들어오는 순간 다 까먹죠. 왜냐하면 그 관계가 너무 어렵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딸은 들어오자마자 울부짖으면서 막 분노를 발산하면서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막 짐을 챙기죠. 그리고 가출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사실은 바로 그 직전에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칠 대로도 지쳤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암에 걸렸는데 딸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 딸이 자기가 암이라는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가출하게 되니까 딸한테 바로 옆에 가서 이렇게 자꾸 얘기도 못 해. 문간에 서가지고 문 이렇게 살짝 잡은 상태에서 몸에 엄마 암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없이 얘기를 하죠. 딸은 막 분노해가지고 짐 챙기고 있는데 엄마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살짝 당황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예. 그쯤 되면 엄마 암이야?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애는 지금 막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워낙 막 나가는 아이니까 그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니는 엄마가 빨리 죽어서 좋지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도 가장 민망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무섭잖아요. 딸은 안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유일한 피부치에다가.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엄마 무섭다고. 근데 엄마 무섭다고 할 때 이제 카메라를 보면 딸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정면 클로즈업으로 김선영 씨를 비추는데 그 어두운 구석에서도 그녀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처연해서 마지막에 이제 엄마 무섭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무섭다. 좀 무섭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사를 가장 힘없고도 약하고도 가장 처연하고도 어렵고도 더군다나 상대는 딸인데 그러면서 그 눈빛을 보여주는데 그 눈빛은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이런 눈빛은 네. 흔히는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막 네. 강렬하게 뭔가 맞아요, 쏟아내는 맞아요. 눈빛이 맞아요. 많은데 네. 이분은 너무 네. 극중 역할이 되게 착하시기도 하니까 너무 투명한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빛은 사실은 감정이 이거다라고 단일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도달해 있는 그 상황을 너무나 그 복잡한 그 눈빛 속에서 더군다나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잘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눈빛 연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파수꾼, 영화 속의 이재훈 배우님의 눈빛 연기예요. 아, 굉장하죠. 오늘 다 뭐 굉장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던 것으로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나오자마자 그 영화에 대한 첫 집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배우들 직접 만나기도 했었고 일단 영화를 보면서 너무 놀랐고요. 이 파수꾼 같은 영화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감독의 데뷔작이고 거기서도 이제 새 배우가 나오거든요. 신인이었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서준영 씨는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다른 영화를 통해서. 근데 나머지 두 배우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한 명이 바로 지금 한국 영화에서 둘 다 대들보 같죠. 바로 이재훈 씨고 또 한 명은 바로 박정민 씨잖아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하고 이 영화를 한국 영화계에 선물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든든한 배우들을 우리가 알게 된 계기인데 저는 그 당시 두 배우를 모르는 상황에서 두 배우 연기가 너무 훌륭한 거죠. 서준영 씨도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특히 이제 이재훈 씨의 연기를 보면 원래는 친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 어떤 폭력적인 관계가 되면서 비틀리잖아요. 여기에 변곡점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 그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하굣길 같은 거고요. 약간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세 사람이 굉장히 친하고 둘이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훈 씨하고 극중에 박정민 씨하고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이 둘 사이에 이제 박정민 씨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재훈 씨를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재훈 씨가 여학생이 자기한테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자기 거기서 발 빼려고 하죠. 이러다가 세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이상하게 얽히면서 감정이 둘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는 상황에서 박정민 씨가 또 다른 친구랑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을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재훈 씨가 보게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다른 친구한테 왜 이재훈 씨가 연기하는 그 기태라는 캐릭터는 자기 집안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박정민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교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라면 셋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앞에 두 친구가 신나게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한 5m, 6m 떨어져서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이 기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재훈 씨가.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기태가 와서 백희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죠. 말하기 직전에 본인이 결심하듯이 고개를 숙여요, 일단.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온갖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듯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딱 들고 눈빛을 쏘아보면서 말을 쏟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한테? 백희. 나? 넌 집에 가면 엄마가 밥 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왜 그래? 난 집에 가면 내가 밥 해먹어. 이게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동일한 배우가 맞아? 라는 느낌이 들 맞아요. 정도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눈빛이 무시무시하죠. 그 눈빛 속에는 일단 자조도 있고요. 위약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꾹꾹 눌러서 이 눈 속에 담아서 정말 상대에 대한 그런 강렬한 눈빛을 쏘는데 굉장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출을 보면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꽤 긴 장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즈업으로 이재훈 씨만 보여줘요. 그 쇼트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리액션 쇼트를 넣어주죠, 보통. 네. 두 사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얘기를 듣는 백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갈마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 보통
장면 이상을 2번 이상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재훈 씨를 촬영을 하고 같은 대사를 똑같이 반복하게 해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서 박정민 쪽을 찍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다 찍었을 것 같고요. 그럼 편집 과정에서 둘 다 이제 갈마드는 식으로 편집을 하는데 이 연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찍은 장면을 포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넣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만 찍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의 쇼트에서 한 배우의 눈빛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는 제대로 연기를, 더군다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름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지금은 너무 대들보 같은 배우지만 이재훈 씨의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굉장한 발견의 쾌감이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 내내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영화 내내 그렇죠. 눈빛이 강렬했다가 연약했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니 이 배우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되게 착해 보이시잖아요. 착해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모범생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배우는 배우다. 더군다나 한국의 독립영화사에서 이 파수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풀릴 때 어떤 방식으로 지비를 하거나 릴리스를 해야 되는지 하는 방식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품인데요. 영화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장면은 그의 여름. 그의 여름. 이병헌 네. 배우님의 눈빛 연기예요. 이병헌 배우는 그냥 눈빛 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배우였고요. 일단 다른 영화들은 제가 지금 골랐던 영화들은 다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과 그 배우를 골랐고요. 이번엔 배우를 먼저 정한 이번에는 다음에 배우가 영화를 정했습니다. 골랐군요. 네, 이병헌 씨만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이병헌 씨 하면 생각나는 게 결국 전 눈빛하고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굉장히 좋잖아요. 네. 한국의 남자 배우들 중에 감정을 잘 담는 눈빛 연기를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멜로 같은 데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또 이병헌 배우가 제가 볼 땐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사극에 잘 어울리고요. 약간 과거의 어떤 향수를 담은 영화, 예를 들면 뭐 60년대, 70년대를 지금 다룬다거나 이런 정도, 한 3, 40년, 4, 5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순수했던 그 시절라고 할 때 최적의 어떤 그 배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의 풍금도 그랬고 번지 점프를 하다도 네. 전반부가 그랬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리는 그의 여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감정을 눈빛에 실어나르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탁월한 배우이기도 하죠. 그의 여름은 그냥 뭐 이병헌 눈빛 모음집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럴 정도로 다 모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눈빛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그 전파사 앞에서. 이 장면은 뭔가 그죠? 쇼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가요? 대중적으로 네. 되게 많이 알지만 영화는 안 본 케이스가 많은 것 그럴 같아요. 수 어떻게 보면 장면이 영화보다도 유명하다고 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여름 조근식 감독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 이제 6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해서 대학생인 농화를 가는 거잖아요. 시골 마을에 갔는데 도서관에 사서인 수혜 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랑에 짝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직 연인은 아닌 거고 사랑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읍내에 버스 타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전파사 같은 데 있는데 옛날에는 집마다 오디오가 없었으니까 전파사에서 음악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소리가 작게 나오니까 수혜 씨가 음악 좋아하니까 귀를 대고 이렇게 듣죠. 근데 우리가 또 잘 들으려고 하면 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눈을 감잖아요. 수혜 씨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그 듣는 것을 이제 이병헌 씨가 바로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혜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눈앞에 가리면 이렇게 장난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까꿍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병헌 씨가 워낙 그 장난기 연기도 잘하니까 까꿍거리면서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상대를 보더니 이 눈 감은 그녀의 모습이 와 나는 사랑에 빠졌어 라고 느끼는 그 남자의 얼굴이 쳐다보는 눈빛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막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그의 여름에 등장하는 전파사 앞에 이병헌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그렇다고 과하게 연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빛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같은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지문이 요구하는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았겠어요? 가끔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다 바뀌겠어 막 이러면서. 가공감을 쓰면 되지. 그렇지만 이거를 배우가 100%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그 장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고도 깊고도 풍부하게 해내서 그것 자체로 이 영화의 어떤 멜라 영화로서의 어떤 당위를 주는 그런 어떤 탁월한 눈빛을
이병헌 씨가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천천히 눈 뜨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몇 번 시도해봤는데 네. 저는 이게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뒷배경은 다 일반인 네.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 그럼요. 눈만 이렇게 천천히. 뜨더라고요. 네. 또 세심하게 보셨는데. 네.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네, 다음 장면은 영화 네. 박지소 송강호 배우가 아니라 네. 김옥빈 배우의 눈빛 연기를 고르셨어요. 당연히 네. 송강호 배우의 그 박쥐에서 정말 탁월하죠. 송강호 씨 가장 뛰어난 연기 중에 하나가 좀 박쥐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으로 장면을 골랐을 때 제가 고르고 싶은 건 의외로 네, 박쥐에 등장했던 바로 김옥빈 씨. 전 사실 이 장면을 짚어주시기 전에 영화를 예전에 보기도 했었지만 그렇겠죠. 이 장면 기억이 안 났었어요. 평범한 장면이죠. 네, 그럼 다시 네. 보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작품을 다시 볼 때 새로 발견되는 무엇일 수도 있을 텐데 장면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오히려 그 장면이 앞에 장면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 신하균의 아내인 게 김옥빈 씨죠. 그런 상황에서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뱀파이어의 피를 잘못 수혈받아서 뱀파이어가 됐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설정일 텐데 송강호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사랑이기도 하고 뭐 욕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얽히면서 계속 상대방이 끌리게 되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지들끼리 모여서 2층에서 마작을 둔단 말이에요. 마작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이 1층으로 내려와서 몰래 한복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래를 갖죠. 미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나는 부끄러워하는 여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상대를 성적인 관계를 이끌게 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끌어오는 욕망으로 막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차에라 위에서 갑자기 핫백이라는 거를 달라고 하면서 남편이 부르고 시어머니가 불러서 확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막 끌어올랐는데 그 욕망이.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중단하고 김옥빈 씨는 위로 올라가고 남자는 뱀파이어니까 초능력이 있으니까 뛰어서 2층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마치 따로 들어온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마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앞에까지 장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눈빛 연기는 바로 여기인데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에요. 촬영 방식이나 편집 방식도 평범하고요. 평상시라면 마작에 끼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마작 테이블에 앉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서 신하균 씨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재미있어 보여서 하면서 이 마작 패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너 마작하는 법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잘 알아. 이러면서 잘 알아. 잘해. 라고 말할 때 남편을 바라보던 눈빛에서 고개를 같은 쇼트에서 돌려서 이번엔 반대편에 있는 송강호를 바라보죠. 웬일이야? 재밌어 보여서 만지니까 흥분이 되네. 저도 밤새도록 하려도 하겠어요. 넌 하는 법도 모르잖아. 내가? 알아 하는 거. 나 잘해. 이것이 굉장히 잘 쓴 그런 각본인데 왜냐하면 그 마작에서 나머지 뭐 송영창 씨나 뭐 오달수 씨나 다 나머지 신하균 씨나 하는 말들은 마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마작을 하고 있는 이 두 명의 남녀는 딴 얘기를 하고 네, 있죠. 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잘 알아, 뭐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마작 모임을 언제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일요일 날, 부활절 날 병원에서 둘이 만나자라는 미래 약속을 그냥 사람들이 데서 다 말을 하는데 남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본도 굉장히 뛰어난 건데 어찌됐건 거기서 나 잘 알아라고 눈빛을 돌릴 때 그때의 이 김옥빈 씨의 눈빛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까지는 김옥빈 씨가 그 집에서 사실상 화초 같은 존재예요. 식물 같은 존재고 존재감도 없고 눈빛이 죽어 있죠. 왜냐하면 너무 삶에 찌들어 있고 아무런 어떤 삶의 낙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욕망의 눈을 뜨게 되고 송강호를 발견하게 되고 삶에서 탈출구를 잡은 건데 나 잘해라고 눈빛을 돌릴 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육식동물의 눈빛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식물의 눈빛이었는데 어떤 육식동물의 어떤 눈빛?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이제 그것이 욕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때 빛나는 그 김옥빈 씨 연기는 그 당시 김옥빈 씨가 22살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렸고 어렸네요. 영화로는 한두 편밖에 찍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박쥐에 나오는 나머지 배우들이 전부 다 막 연기 귀신들이잖아요. 신하균, 뭐 김혜숙,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뭐 너무너무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기 경력이 일천한 김옥빈 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영화 속에서 도드라져 있죠. 그것은 김옥빈 씨가 너무 탁월하게 연기한 몫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의 배우들. 느낌이나 혹은 그것을 연출했던 감독의 몫이기도 하죠. 부분적으로는 그 마작을 했을 때 굉장히 평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김옥빈 씨의 눈빛은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눈에다가 CG 넣은 줄 알았어요. 원래는 되게 생기가 못 넣어. 없었는데 네네. 그 순간 눈이 엄청 빛나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이제 네. 점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순간 이렇게 점화가 된 것 같은 느낌? 어떤 육식동물의 어떤 이글거리는 표정?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훌륭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영화 무례한. 무례한. 전도연 배우 눈빛 연기. 전도연 씨의 연기야 뭐 어마어마하죠. 한국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일 거고요. 근데 전도연 씨의 영화 뭐 미량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눈빛에 관해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떻게 이런 눈빛을 담아낼까라고 너무 감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례한에 등장하는데요. 무례한의 연기도 이제 전도연 최고의 연기 중에 하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여성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애인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오게 됐는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는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마음이 끌리는데 그렇다고 우리 한번 사귀어볼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이제 그 극 중에 해경, 그러니까 전도연 씨 집에 오게 되고 거실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남자를 위해서 잡채를 해줘요. 잡채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를 떠보죠. 왜냐면 자기 너무 그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들어와 살래요? 이런 걸 일부러 농담을 빙자해서 상대한테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적당히 받죠. 김남길 씨가. 그런 상황에서 잡채를 다 만들어서 이제 둘이서 이제 펴다 놓고 둘이서 같이 먹을 때 일부러 김치 입에다 넣어주고 잡채 만들어준 거 주고 이러죠.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남자가 관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전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니까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사기꾼이죠. 일부러 이렇게 떠보죠. 그러면서 하긴 뭐 나도 사기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까지 뭉쳐가면서 그 상대를 많이 쳐다봐요. 근데 쳐다볼 때의 눈빛은 정말 이 남자를 내가 신뢰해도 되는 사람인가를 관찰하는 눈빛? 그러다가 불쑥 김남길도 사실은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끌리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나랑 같이 살래? 라는 식으로 불쑥 김남길이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도연 씨가 그거 진심이야? 라고 하는데 똑같이 관찰하는 눈빛에서 진심이야 라고 묻는 순간 표정이 바뀌어요. 미세하게. 근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준길이 돈 줘서 보내버리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진심이야? 그 눈빛은 아까 그해 여름의 그 눈빛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보이는 눈빛이기도 하고 아 정말 관계가 우리가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눈빛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너무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표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절박한 처지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진심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보여준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건 진짜 전도연 씨가 정말 대배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남자가 바로 말을 잘하잖아요. 그걸 믿냐? 이렇게 하잖아. 연기 잘하네. 나쁜 남자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민망하기도 하고 역시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 하니까 잡채를 미혹스럽게 먹으면서 딴 얘기로 돌리게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전도연 씨 연기, 특히 진심이 할 때 그 눈빛은 정말 굉장하다. 네, 다음 장면은 마더의 김혜자 배우님의 연기죠. 그야말로 한 명 자체가 모성이라는 어떤 장르의 명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 중에서 배우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제일 먼저 김혜자 씨잖아요. 그런 김혜자 씨를 데려다가 정말 복잡한 입체적이고 어두운 그런 모성을 연기하게 한 게 이제 탁월한 마더라는 작품인데 어떤 장면 보셨나요? 마더에도 진짜 눈빛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장면에서 그 춤출 때 그 얼굴이 텅 빈 표정으로 춤출 때 그 눈빛.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경악하는 눈빛. 아, 그 장면 고른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더한 게 장면을 있어요. 골랐군요. 더 훌륭한.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엄마 없어 하면서 울면서 면회할 때 그 눈빛. 다 탁월한데 제가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거는
문상 갔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죽였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장례식장에 가해자의 엄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고 놀라서 이 아니 어딘 줄 알고 오냐고 그러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디에 명복을 감히 당신이 빌려고 여기로 왔느냐라고 이제 말을 해도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다가 결심한 듯이 고개를 딱 들고 나서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빌러 왔다고? 네 아들 대신? 빈다고 되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눈빛을 보면 무섭지 않아요? 광기가 느껴졌어요. 예. 광기 이상으로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내 아들이 그렇게 그런 나쁜 숭악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믿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세상 누구라도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약간 좀 웃긴 비유로 하면 무슨 엑스맨에 나오는 사이클롭스 같아요. 사이클롭스가 눈으로 광선을 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안광을 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눈빛이 와 어떻게 저런 그 순간에 김혜자 씨의 그 눈빛은 정말 모성이 갖고 있는 그 강렬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말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살기가 담겨 있는 그런 눈빛이죠. 김혜자 선생님 네. 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고민했어요. 네, 마더를 골라놓고도, 네, 그 중에서 이 장면은 제가 아마 이 말씀도 못 드렸잖아요. 한 1, 2초 되는 장면인데, 그래도 그 장면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복수는 나의 것의 송강호 배우님 눈빛 연기죠. 네, 뭐, 너무너무 위대한 배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 네,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는 장면,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송강호 씨의 눈빛 연기이자 또 최고의 눈빛 연기 7개를 꼽을 때 제가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장면은 복수는 나의 것에 등장하는 눈빛 연기인데 지금 말씀드리려면 이 장면은 스포일러예요. 그러니까 혹시 복수는 나의 것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은 설명은 나중에 한번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돼서 신하균 씨를 응징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강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빛 연기를 제가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신하균 씨와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가 악연으로 얽힌 거죠. 송강호 씨의 딸을 유괴를 해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돈만 좀 받고 자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를 돌려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겹치고 이상하게 풀려서 아이가 죽는 참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렇죠. 양쪽 입장이. 그렇다고 이런 끔찍한 응징을 하면 안 되지만 양쪽이 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운명의 뒤얽힘의 어떤 아이러니인데 이런 걸 또 한국에서 가장 잘 묘사하는 감독이 또 박찬욱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상대를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들고 이제 칼을 들고 있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신하균 씨가 이제 자기한테 최후만이 남은 것 같으니까. 근데 팔에 묶어둔 줄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나 풀어준 다음에 너무 이상한 대사를 하죠. 너 착한 놈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여도 이해하지? 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이상한 대사를 그 송강호 씨가 잘하는데 살인의 촉에도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한국 최고의 명대사를 꼽을 때 제가 1위를 꼽은 적이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가 응징되어야 마땅한 악인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착한 애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이 주인공인 동진이. 그런 상황에서 송강호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해야죠. 복수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할 때 본인도 떠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날씨도 추웠대요. 실제로 찍을 때도.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의 눈빛을 못 봐요.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네. 얘를 이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굉장히 약하고 힘든 목소리로 너 착한 놈이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한 다음에 이해해줘라. 얼굴을 딱 쳐다보죠. 그래 이해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내가 널 죽이는 거 이해하지? 그 이해하지 이게 아니고 너무나도 약한 목소리로 더군다나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 간절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간절한 부분의 핵심은 너무 이상한 건데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득을 뭔가 하려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죽이게 될 상대에 대한 그런 감정이라고 보기가 너무 이상한 감정인 거죠. 근데 그게 영화 속에서 너무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상대를 쳐다볼 때 그 절실한 눈빛,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구별에서 이 이렇게 차가운 물 만나려나, 속에서 이런 이상한 운명으로 만나서 한 명은 죽이고 죽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너무나 깊은 그런 눈빛 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미리 봤었지만 눈빛만 더 주목해서 보니까 네. 아, 정말 위대한 배우가 맞구나 네, 생각이 한국에 들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배우들 너무 많고요. 뭐 7편이 다 훌륭한 그런 영화들이기도 한데 이번에 처음 본 영화는 없었어요? 세자매를 아, 세자매를. 처음 봤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파수꾼 처음 봤어요. 야, 그래서 너무 파수꾼 안 본 눈 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연기의 대가들을 네. 뭔가 고를 거란 건 예상했지만 신인 배우도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조연으로 뭔가 음. 돋보이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정말 근데 일부러 뭐 신선하게 하려고 그런 걸 고른 게 아니고요. 정말로 눈빛 연기라는 거 하나만으로 장면 위주로 제가 7개를 골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기회에 이런 한국의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를 한번 영화를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보셨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라면 다시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지네요. 아, 이런 건 정말 동의를 구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직업이야. 이따 하나 찍을까요? 안 돼, 안 돼. 썸네일로 저 표현이 안 돼. CG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모두 전 BTV에서 봤거든요. 왜안 BTV 다 주네? 있더라고요. 아. 예. 몇몇 영화들은 다른 네. OTT에는 없더라고요. 너무 옛날 아. 영화기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BTV에서 다 재밌게 봤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한 방송 보시면 다 이제 짜고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아니고요. 저희 프로세스 자체가 애초에 영화를 제가 영화를 고르시고. 고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영화를 다루겠다는 걸 약간 사후에 알려주는 방식. 그것도 하루 전에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고를 때 진심으로 BTV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체크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7편이 다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진짜로 반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영화들은 장르 통합 월정의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눈빛 연기도 너무 대단했는데 네. 외국 배우들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사실 너무 많아서 구분을 했고요. 또 외국 배우들의 눈빛 연기도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협상의 기술에서 백사라고 불리는 전설의 협상가 윤준호 역할을 맡은 이재훈, 오순영 역할을 맡은 김대명, 광민정 역을 맡은 안현호, 최진수 역을 맡은 차강윤입니다. 살인 그룹을 두고 벌어지는 치밀한 배신과 허를 찌르는 작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협상의 기술. 어디서 보지? 뭐 보지?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JTBC 협상의 기술은 BTV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